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AI 역풍 우려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AI가 기업들의 사업 모델과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영향입니다. 인공지능 챗봇 클로드가 운영하는 엔트로픽이 시리즈 G 투자를 통해 43조 원을 유치하며 기업 가치가 5개월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자금 조달이 AI 수요 급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양국이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휴전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3월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셔틀 외교 기조 속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AI가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게 됐고요. AI를 사용하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사무실에 대한 비용들도 줄어들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연결됐고요. 부동산과 보험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시스코는 마진에 대한 전망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11%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금과 은도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주식 매도로 나타나는 현상도 어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걸 빌미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000선 터치 이후 12일 만에 5,500선 터치까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을 완전히 키워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건재함을 코스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부 쪽에서는 7월부터는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투자자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코스닥은 1,100선에 완전히 안착하는 구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같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은 전기, 전자 업종에 완전히 매수를 좀 집중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과 대만이 1, 2위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어제 굉장히 좋은 시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차익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물량들을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받아주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는 좀 진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DR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제 17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신고가 달성에 성공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일단 먼저 마이크론발 훈풍이 전에 있긴 했습니다. 마이크론에서 HBM4와 관련한 루머를 좀 일축을 시켰는데 경쟁자가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 시장에 대한 파이가 넓어지고 또 수요도 탄탄하구나라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투톱이 어제 지수 상승에 있어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기여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17만 9,400원까지 우리가 18만 원까지 몇 걸음 남지 않은 채로 최고치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HBM4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에 성공했다라는 부분들도 오후장에서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8% 넘는 상승불이 켜져 있고요. 최고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종가상 계속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회사로 한국투자증권을 두고 있는데 2조 클럽에 가입에 성공했다라는 부분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나 키움, 삼성증권도 1조 클럽에 가입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고배당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포함되게 되면서 은행주, 증권주 전반적으로 훈풍 타고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주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이겠죠. 4.5% 넘는 상승불이 켜져 있고요.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완전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틀라스의 로봇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도가 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9일이었죠. 컨퍼런스 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로봇과 관련된 기업 6곳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이미 테슬라랑 하고 있는 상태고 현대차랑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중국에 있는 로봇 기업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에 대한 배터리가 로봇이 가동할 수 있는 범위나 시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수요단에서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로봇이라는 모멘텀으로 새롭게 채워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갑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신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부분 앞선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대신증권이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발표 이슈가 있었는데 그 규모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긍정적인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전체 주식의 4분의 1이 되는 이 자사주를 없애겠다라는 파격적인 결정 때문이었는데요. 대신증권은 보유한 자사주 중에 83%에 달하는 1,535만 주를 소각하기로 어제 공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4,866억 원 규모고요. 주주들에게는 그만큼 이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아주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내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여기에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배당을 실시한다라는 소식도 더해지게 됐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이 배당금을 받을 때 개인 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실제 수익을 높여주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대신증권은 이미 27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해온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번 발표를 통해서 단순한 배당을 넘어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이 투자자들의 확신을 사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은행에서 증권으로 자금이 한 번 더 이동을 하는 흐름과 맞물려서 이 증권주 전반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 이슈를 계기로 대신증권은 이렇게 밸류업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결국 이렇게 탄탄한 실적 위에 파격적인 환원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게 되면서 어제 환호를 받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주가 사실 지수가 잘 가고 있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주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대신증권은 이제 단순히 주식 중개를 넘어서서요, 이 본인의 몸집을 크게 키우는 자본 확대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2028년까지 자기 자본을 확충을 해서요,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 은행 자격을 얻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내고 그 이익을 다시 주주에게 돌려주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연결 기준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를 10%까지 끌어올리는 건데요. 이는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남은 자사주 300만 주를 이 직원의 성과급과 그리고 우리 사주에 배정해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마치 직원들이 주주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서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전략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5,500선 돌파로 인해서 이 거래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전망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 의지가 확고한 만큼 또 증권업종의 가치는 예전과 다른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 또한 현재 커지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응용 수익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은 투자자가 유의해야 될 변수로 남아있긴 합니다. 결국에 이 공격적인 자본 확충과 그리고 확실한 주주 보상이 이렇게 대신증권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차 상법 개정안 안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가지고 가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긴 한데 일단 이달 안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니까 함께 좀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종목 한미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콘 코리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한미 반도체는 차세대 장비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신 대로 차세대 HBM 시장에 꼭 필요한 핵심 장비를 세계 최초로 어제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한미반도체는 어제 세미콘 코리아 전시회에서 HBM5와 그리고 HBM6 생산에 쓰이게 될 와이드 TC 본더를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칩을 여러 층으로 쌓을 때 이 정밀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술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은 장비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더 빠르고 그리고 용량이 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회사의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한미 반도체는 전 세계 TC 본더 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까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차세대 제품을 고객에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공급망 파트너인 한미 반도체의 수혜가 집중이 된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가세하고 있는 이 HBM 경쟁에서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이 한미 반도체 장비 수요는 더더욱 급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또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품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 한미 반도체의 독점적인 지위가 더 공고해지는 선순환 구조에 놓여지고 있고요.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한미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핵심 설계자다라는 평가 또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 독보적인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세미콘 코리아에서 HBM4를 넘어서서 HBM5와 6에서 사용하게 될 와이드 TC 본더라는 제품들이 새롭게 공개가 되면서 주목도를 높이게 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주들 또한 앞으로의 경쟁력도 좀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 전망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미 반도체는요,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더 자리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HBM용 장비 시장은 2030년까지 매년 13%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이 시장의 과실을 가장 많이 가져갈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제품인 HBM4에 대한 양산도 본격화되면 또 신규 장비 주문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는 제품이 진화할수록 더 정교한 본딩 기술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기술적 장벽이 더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이 마이크론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삼성전자의 장비 채택 가능성입니다.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 능력이 커질수록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 실적은 계단식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열리고 있는 세미콘 전시회 참여와 그리고 스폰서 활동 등이 이 글로벌 고객 접점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실적 성장세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또 주주 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경영진의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투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의될 부분인데요. 하지만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거대한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 이 한미 반도체 독주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과정은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국내를 넘어서서 세계 최초의 반도체 이 장비 기업으로 도약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었죠. 근데 이제 HBM4 시장이 열리면서부터는 삼성전자도 앞으로 한미반도체 장비를 점점 더 채택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최근 좀 퍼포먼스가 올라오면서 공매도 비중이 꽤나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거의 20만 주 넘게 좀 늘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추이는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삼양식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주환원 정책들을 좀 대폭 기분 좋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상승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흥행 덕분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주주 환원까지 어제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3,5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조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된 거고요.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52% 급증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숫자로 증명하게 됐습니다.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한 해 전체 배당금을 4,8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작년보다 45% 늘어난 수준이고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배당금이 30배 넘게 늘었을 정도로 현재 주주 환원의 적극적인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 이 불닭 브랜드가 일상적인 음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해외 매출 부분이 실적을 크게 견인해 줬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만 불닭 제품이 약 10억 개나 팔려 나갈 정도로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재 밀양에 두 번째 공장을 짓고 있고요. 또 이렇게 생산 능력을 키운 점 또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삼양식품이 단순한 식품 회사를 넘어서서 글로벌 브랜드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투자자들은 이 삼양식품의 성장세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당분간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고 확신을 갖게 됐고요. 결국 압도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통큰 배당이 이 주가 상승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습니다. 네, 불닭이 잘 팔리니까 배당도 쑥 같이 올렸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었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또 매출 2조 원 돌파 소식도 같이 좀 전해지기도 한 상황인데요. 주주환원 정책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를 겪게 될까요? 우선 삼양식품은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자신의 체급을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양 2공장과 그리고 중국 공장 가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생산 물량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매출은 다시 한번 크게 뛸 전망이고요. 이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던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회사가
회사가 밝힌 대로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주당 배당금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현재는 공장을 짓는 등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성향이 다소 낮지만 잉여 현금이 쌓이면 환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9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계단식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법인의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고 그리고 신제품들이 국내외에서 고르게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수익 구조도 탄탄합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변동이나 환율 하락 등 이 대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는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요. 이미 강력한 팬덤을 형성한 브랜드 파워 덕분에 이 웬만한 위기는 가격 정책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삼양식품이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기업으로 이 저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전 세계에 일명 매운맛 열풍을 보여주면서 회사의 실적과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음식료 이야기하면서 삼양식품 꽤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호텔 신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에 춘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씩 호텔 면세점 아니면 카지노 이런 종목들 좀 올라와 주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신라는 증권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이유 먼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면세점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늦어질 거다라는 이 우려가 어제는 주가를 좀 끌어내려줬는데요. 호텔 신라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공항 면세점의 이 높은 임차료 부담이 실적의 발목을 잡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해외 공항에서 받기로 했던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1분기로 미뤄지면서 손실 규모가 생각보다 커진 건데요. 호텔 사업은 고객 유입이 늘면서 선전했지만 인건비와 외주비 증가로 인해서 이익을 크게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행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 공항에 내야 하는 월세와 운영 비용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더 큰 상황인 거고요. 이에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이 호텔 신라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만큼 이 면세점 매출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건데요. 과거와 달라진 여행객들의 소비 행태로 인해서 면세점 업황 자체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비수기인 1분기까지 뚜렷한 실적 반등은 현재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시장의 눈높이를 채우지 못했던 이런 성적표로 인해서 매도 물량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높은 환율과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면세 사업의 온기가 호텔 사업까지는 번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면세업을 좀 줄이고요. 본업으로 하고 있었던 호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좀 더 시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SM에 대한 리포트 가지고 왔고요.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살림 정말 잘하는 집이라는 리포트의 제목을 함께 붙였는데 4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도 15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살펴보시면 4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3,1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6.6% 증가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살펴보시면요. 546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62%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시장의 예상치가 한 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 300억 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도 17.1%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는 SM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개선됐다라는 모습들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니까요. 바로 핵심은 굿즈였습니다. 지금 MD와 라이선싱 부문이 이번 실적을 끌어올린 주인공이 됐는데요. 사실 굿즈라고 하면 응원봉 같은 상품을 말하고요. 라이선싱 같은 경우에는 자사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IP를 활용해서 게임이나 캐릭터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문의 매출을 살펴보니까 지난 4분기에 781억 원이 찍히게 되면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펍지라든지 AMG 엔터와 함께 협업을 했던 그런 라이선싱에 대한 매출들이 이번 분기에 좀 잡히게 됐고요. 공연과 연계된 굿즈 판매도 굉장히 좋았고 또 계절성 상품들도 잘 팔렸다라는 점들이 이번 실적에 좀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공연들이 계속해서 열리게 되고 또 굿즈가 그 안에서 잘 팔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라이선스 매출이 함께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음원 부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1억 원이 찍히게 됐고요. 특히나 과거곡에서 나오는 카탈로그 매출이 강했다라는 점들이 이번 분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신곡이 없어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실적도 좋았고 본사도 좋았습니다. 본사의 실적부터 먼저 살펴보면 별도 기준으로 매출이 2,022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이었고 지금 SM 밑에 있는 자회사들도 굉장히 이런 실적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도와주는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SM CNC의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이번에 늘어나게 됐고 드림메이커의 경우에는요, 공연 회차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의 경우에도 연결 편입 효과가 이번에 반영이 되면서 본사도 그렇고 지금 자회사도 모두 실적이 개선된 흐름들 나타나면서 4분기 전반적인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평가인 겁니다.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SM을 두고 살림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무리하게 사업들을 막 벌려나가기보다는요. 지금 기존에 있던 IP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들을 잘 짜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온 건데요. 기존의 IP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SM 3.0 그리고 SM 넥스트 3.0의 전략의 방향들이 실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결국에는 외형을 점점 더 확장한다기보다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지만 사실은 리포트 안에서 냉정적인 평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서구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메가 IP는 없다라는 점들이 일부 아쉬움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아무래도 경쟁사로 하이브가 좀 꼽히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북미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IP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대비해서는 SM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NCT 드림이나 에스파 그리고 라이즈, NCT 위시처럼
지금 신구의 IP들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들은 긍정적으로 꼽혔습니다. 결국 각 사업 부문에서 최대의 매출과 최선의 이익을 끌어내고 있다는 점들을 확인이 됐고요. 지금 4분기 실적만 앞서 살펴봤는데 지금 연간 매출로도 살펴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들이 함께 찍히게 됐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을 살펴보니까 1조 1,7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ME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기게 된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30억 원 찍히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09% 성장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투어가 확대가 되고 있고 굿즈와 라이선싱이 굉장히 강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자회사의 개선 효과까지도 함께 이뤄지다 보니까 이번 분기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반기에도 일정이 굉장히 꾸준합니다. 일정들을 잠깐 짚어보면요. 1분기에는 일단 엑소와 아이린의 정규 앨범이 나오게 되고 2분기에도 태용이나 에스파, NCT 위시의 정규 앨범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뿐만이 아니라 공연도 함께 이어지게 될 예정인데요. 슈퍼주니어의 20주년 투어 그리고 NCT 드림과 에스파 라이즈의 아시아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엑소의 투어, 동방신기의 닛산 공연까지도 함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앨범에 대한 출시 일정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공연 일정도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음반과 공연, 여기에다가 굿즈가 다시 한 번 더 연결되는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도 15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SM의 경우에는 0.17%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도 참 잘 나왔고 본업을 잘한다는 점이 확인이 되긴 했지만요. 대형 메가 IP가 부족을 하고 또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증권사들은 약간은 아쉽다라는 평가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IP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을 해서 이런 긍정적인 확장 전략들을 내세울 수 있을지 이 부분들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화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관련한 내용들 보겠습니다. 지금 퀄컴을 제치고 그래픽 부문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2나노 GA 공정과 설계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칩인 엑시노스 2600은요, 빛의 반사를 실감나게 표현하는 레이트레이싱 벤치마크에서 퀄컴의 최신 칩셋을 누르고 정상에 오르게 됐는데요. 과거에 발열 문제로 고생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독자적인 냉각 설계인 히트패스 블록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열 저항을 16%나 개선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전류 효율을 극대화한 GAA 구조 덕분에 전력 소모는 줄이면서 이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칩의 핵심 설계를 4개의 면으로 감싸서 전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성능 저하 없이 장시간 고사양 작업을 가능하게 해줬고요. 인공지능 연산을 전담하는 NPU의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면서 온디바이스 AI 처리 속도도 113%나 높이게 됐습니다.
이건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복잡한 언어 모델을 구동할 수 있다 보니까 보안성과 속도 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결과인데요. 또 AMD와의 협력을 통해서 탄생한 엑스클립스 960 GPU가 이 고사양 그래픽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수치상의 점수뿐만이 아니라요, 실제 사용 시의 성능 변동폭이 3.4%에 불과할 정도로 일관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번 성과를 통해서 삼성은 성능의 엑시노스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면서 기술적인 자존심을 회복하게 됐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엑시노스 2600의 부활은 삼성전자 반도체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또 다른 무기가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좋은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모바일을 넘어서서 전장이나 로봇까지 이러한 칩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급처를 넓힌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력 상황은 어디까지 누구와 함께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 엑시노스를 통해서요,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는 AI 융합의 생태계로서 다시 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에만 집중을 했다면요, 이제는 말씀해주신 대로 뛰어난 AI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로봇, 그리고 가전 쪽 온디바이스 AI가 필요한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 확장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동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독일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이 차량용 엑시노스를 공급하면서 전장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필수적인 고성능 연산을 이 엑시노스가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모델 경량화 기업인 노타 등과 협력을 해서 로보틱스와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용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AI 툴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점인데요. 인터넷 연결이 없이도 기기 자체에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로봇 분야에서 이 엑시노스의 강력한 NPU 성능이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모리와 로직 칩을 하나로 묶는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이 기기 제조사들이 원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형 의료기 기기부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정밀 제조 로봇까지 이 엑시노스의 적용 범위는 점점 더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의 자급 전략은 단순한 점유율 확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글로벌 산업 전반의 지능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부분 실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서는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을 어느 정도 좀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엑시노스 2700의 약진에 힘입어서요, 내년 4분기부터는 이 비메모리 부분의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 추정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메모리 부분 매출은 올해 30조 원에서 내년에 36조 4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올해 3조 6천억 원에서 적자에서 내년에는 1조 8천억 원의 대규모 흑자로 드라마틱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선 2세대 이나노 공정 기반의 엑시노스 2700이 갤럭시 S27의 두뇌 자리를 절반이나 차지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부 칩의 의존도를 낮춰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에 이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함께 가져오게 되는데요. 또한 테슬라의 AI 칩과 애플용 이미지 센서 같은 외부 대형 수주 물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는 부분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체 칩 생산으로 검증된 이나노 공정의 이러한 안정성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현재 대규모 수주 릴레이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확보하게 된 막대한 자금도 이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부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비메모리 쪽 기술 고도화로 연결이 되면서 전사적인 실적 상승 시너지가 폭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메모리 부분이 흑자로 돌아서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메모리 쪽에만 집중이 됐던 이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엑시노스의 부활이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을 높이고 그리고 다시 비메모리 흑자로 연결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상황 먼저 좀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방산 쪽도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루마니아 현지 공장 착공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건데요. 유럽 쪽에서 본격적으로 현지 공략에 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루마니아를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마치 전초기지로 삼겠다라는 구상인 건데요. 이번에 착공하게 된 H-에이스 유럽 공장은 단순히 조립만 하는 곳이 아니라요. 시험과 정비까지 도맡는 전 생애 주기 지원 체계입니다. 이런 현지화 전략에게는 이 크게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루마니아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이 부품 국산화율을 최대 80%까지 높여서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럽의 표준인 패키지 조달이라는 방식에 맞춰서 생산부터 정비까지 일괄 처리하게 되면서 납기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향후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이나 무인 지상체계 같은 첨단 무기체계 유럽 진출 허브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상황은 폴란드와 노르웨이 수주에 이어서 이 동유럽 거점까지 확보를 하면서 유럽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완성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장 설립을 계기로 앞으로는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이 지속적인 정비와 성능 개량 수익까지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 루마니아 공장은 K방산이 이 유럽 시장의 주류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 쪽에 있어서는 수주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적 수치도 놀랍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 3조 원 시대를 열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수주를 넘어서서 수확의 시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K방산이요. 이제는 수주 물량이 실질적인 현금으로 연결이 되면서요. 이 퀀텀 점프 구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폴란드향 K9 자주포와 천무 등 주력 무기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점은요. 올해부터는 호주와 이집트 같은 이 다른 지역의 인도 물량도 실적에 합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은 수주 잔고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향후 5년간의 먹거리가 이미 확보된 상태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올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은 30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4조 원대 육박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서서 이 탄약과 부품 그리고 유지 보수 등 부수적인 매출까지 따라 붙다 보니까 이 이익의 질도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달성을 계기로 앞으로는 K방산 기업들의 체급 자체가 이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상향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 정리해보자면 쌓여있던 수주 잔고가 이제는 본격적인 매출로 전환이 되면서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동시에 레벨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육해공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우주나 함정 쪽까지 손을 좀 뻗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럼 주력하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적인 동력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핵심은 바로 이 시장의 다변화와 함께요. 사업 영역의 무한한 확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중동과 북미 그리고 우주라는 거대 시장까지 조준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산보다는 납기가 빠르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한국 무기들이 현재 빈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처럼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고 있고요. 그리고 초소형 SAR 위성과 함께 재사용 발사체 등 우주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이 안보 불확실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산업체들은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이제는 무기 체계와 후속 지원을 묶은 이 패키지 딜의 정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KDDX 선도함 입찰 결과에 따라서 이 함정 분야의 수출 포트폴리오도 완전히 새롭게 짜여질 가능성도 크고요. 결국 정리해보자면 K방산은 올해를 구조적 성장의 이 분기점으로 삼아서 글로벌 톱5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자립과 그리고 시장 확장을 통해서 이 국세 정세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수익 구조를 완성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정말 기록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산 쪽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K배터리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틀라스까지 배터리를 탑재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한국산 배터리를 선택하는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설계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한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몸체 안에 이 수십 개의 모터와 그리고 AI 연산 장치를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배터리 공간이 매우 좁은데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K배터리가 선택받은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 인간의 몸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부피에 이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고출력 3원계 배터리 덕분입니다. 또 중국산 LFP 배터리는 아무래도 너무 무겁고 또 크다 보니까 로봇의 정교한 움직임을 방해하는데요. 우리 배터리는 가볍고 또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다는 점이 또 주요합니다. 여기다가 보행 중에 충격이나 온도 같은 이 변화에 민감한 로봇의 특성상 K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낮은 안전성까지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은 테슬라와 현대차 등 이 로봇 시장의 양대 산맥이 모두 LG에너지솔루션의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를 이 로봇 배터리라는 새로운 활로로 돌파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에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시장은 기술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중국 기업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K배터리 시장도 같이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 세우고 있을까요? 네, 이제는 리튬 이온을 넘어서서 전고체로 향하는 이 차세대 배터리 전쟁이 로봇 시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급 대수가 2040년 5,3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배터리 3사는 로봇 최적화 솔루션 개발에 현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현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기고 에너지 밀도를 1000와트/리퍼로 높이는 연구에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6개 이상의 글로벌 로봇 업체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실전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쌓아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상황은 액체 전해질 대신에 고체를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이 로봇의 화재 위험을 없애줄 궁극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는 손가락 마디 하나 크기의 이 배터리로도 로봇을 하루 종일 움직이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 로봇 배터리는 단순한 전원 공급 장치가 아니라 이 로봇의 신체 자유도와 성능을 결정해주는 핵심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에 대한 배터리는 로봇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가동 범위를 할 수 있을지를 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로봇에 대해서 옵티머스 연간 10억 대 생산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기도 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배터리 입장에서는 얼마 정도의 미래 가치를 좀 땡겨올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로봇 배터리 시장은요, 이 자동차 시장이 100%
로봇을 전동화되었을 때보다 더 거대한 수요를 창출해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10억 대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양은 이 미국의 연간 전력 사용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요. 현재 상황은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우리 배터리 업계에 로봇이 마치 새로운 구세주로 등장한 격입니다. 우선 로봇 배터리는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고 그리고 기술 진입 장벽 또한 높기 때문에 한번 공급망을 선점하게 된다면 장기 독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미국 주도의 로봇 공급망에서 중국 배터리 쪽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을 로봇에 먼저 적용을 하면서 이 상용화 데이터를 쌓아서 다시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 또한 가능한데요. 이번 AI 로봇 혁명은 배터리 산업의 중심축을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옮겨놓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로봇의 심장을 누가 만드느냐, 이 부분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정리해보자면 K배터리는 이렇게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어제 그래도 강하게 좀 출발을 하고 종가도 형성을 했는데 오늘은 한 1% 정도 밀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죠. 근데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엇갈린 흐름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어서 그런지 강보합 정도 출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0.56%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 프리마켓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AI가 성장할수록 다양한 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어제는 AI 공포에 대한 투매가 이어지게 됐고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이에 대해서 좀 동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죠. 여기에다가 귀금속의 가격이 급락했던 점도 이 약세를 좀 유발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또 CPI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CPI 데이터까지 한번 보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세웠고요. 5,500포인트 위에서 마감하는 결과를 내놓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의 약세라든지 옵션 만기일 혹은 설 연휴 전에 수급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HBM4에 있어서 양산 출하 소식을 알려왔고 이제는 18만 전자 근처까지 오게 되면서 20만 전자도 이제 꿈은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이제 긴 설 연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응 방법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어제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볼까요? 시장이 정말 강하네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 애프터 기준에서
6에서 7%가량 올라가는 걸 보고 와 진짜 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오전에는 살짝 눌러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아마 오늘도 이제 시장 오픈하기 전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기술주들은 떨어진 게 맞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떨어진 게 맞는데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감에 따라서 부담이 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AI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받는 업종이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있고 또한 구글의 뭐 100년 채권이 다 팔렸지만 현재 AI 빅테크 종목들이 투자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부담스럽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결론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하드웨어라고 불리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고 하드웨어 쪽이라고 불리는 샌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직접적으로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업들은 어제 시장 대비해서 또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오후장부터는 다시 돌려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일단은 오늘 오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고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전장에서는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큰 걱정 없이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대응은 좀 피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호가상으로는 코스피는 한 0.27%, 코스닥은 1.25%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사실 18만 전자 근처까지 갔고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라는 이제 확정적인 기사들도 좀 나오게 됐습니다. 탄력도 측면에서 최근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훨씬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 쪽의 주가 속도감에 있어서 손을 더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속도까지는 맞추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딱 보자면 삼성전자는 지금 한 6만 원 선에서 한 16만 원, 17만 원 올라온 거고 네. SK 하이닉스는 10만 원 선에서 지금 거의 90만 원까지 올라온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만한 이 룸이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일단 HBM4 납품 이제 양산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조금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시 D램이라는 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HBM을 만드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1B D램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HBM이 실적 그러니까 이 기술력은 좀 더 좋은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은 좀 복잡하게 뭐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답변이실 수는 있겠지만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5대5로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한 가지 이것만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시장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많은 질문들. 보유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 지금이라도 팔까요? 요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면 샀지 지금은 매도를 쉽게 고민하실 타이밍은 아닙니다. 조금 더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D램, HBM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충격을 받아서 눌러줄 때 사 모아야지 지금은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이 어제 먼저 HBM4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조금 더 큰 탄력도를 보이긴 했지만요.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좋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할 타이밍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0.11%, SK 하이닉스는 1% 낙폭 그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어제 SMR 특별법이 국내에서 좀 통과가 됐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SMR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점수를 더 줄 수가 있는 이슈일까요?
뭐 일단은 SMR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도 SMR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진짜로 실제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도 미국의 홀텍이라는 기업과 이제 SMR 기술 계약 뭐 이런 것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SMR에 대해서는 현대건설도 기술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늘 제가 원전을 얘기 드릴 때 대형주 쪽으로 좀 보자. 지금은 뭐 앞서 봐가지고 뭐 원전 해체라든지 원전 보수, AS 여기까지 보기에는 너무 멀다. 아직은 원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수주 계약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간중간에 가스터빈 수주 발주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에 대해서 수주 발주가 일어난 게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항상 대장주를 사놓고 기다리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보시는 게 저는 가장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나는 조금 소형주, 그래도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을 좀 보고 싶다까지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계측기 쪽의 우진도 상당히 좀 괜찮게 보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진이나 아니면 그 자회사인 우진엔텍까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선 SMR 특별법 통과 이슈 소식이 좀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도 빼놓지 말고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 1.78% 하락하고 있고 현대건설 또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주목도는 조금 더 높여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이 좀 잘 가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도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보여줬고 증시 화랑에 대한 영향도 있을 테고 상법 개정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최근 또 매도하고 있다는 점들이 좀 걸려서 이 부분이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증권주는 오늘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대신증권을 기점을 해가지고 네. 자사주 소각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명절이 지나고 3월 달부터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자사주 강제 매각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권주들은 좀 저는 아직까지도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증권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항상 강조드렸던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뭐 이런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금 약간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보유자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매도에 그렇게 손을 올리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AI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다른 다양한 산업들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생기게 됐고요. 간밤에는 AI 공포에 대한 투매가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죠. 또 귀금속의 가격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CPI 데이터 결과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결과까지도 함께 짚어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 또 경계 심리가 발동하게 될지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07%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5,518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닥은 0.99% 하락하면서요. 1,11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프리마켓에서 보여줬던 약세를 좀 극복하고 지금 장 초반에는 강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어제 HBM4에 있어서 양산 출하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1.18%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한 0.23%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보합권에
시장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짝에서는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좀 함께 커지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한 2%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한 모습, 알테오젠이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에코프로 1위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16%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나란히 1.9%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1%, 삼천당제약도 0.5% 빠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약세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0.74%대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쪽에서는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있고 개인들은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4%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약세로 돌아선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15%대 더욱더 낙폭을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이 추가 상승분 이어가게 되면서 코스피 쪽에서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들어오고 있어요. 좀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오늘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 외국인들의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중요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주 한 수요일부터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죠. 단기적인 자금들은 좀 빠져나갔다라고 보여지고 이제는 패시브 자금들만 좀 남아 있는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종목들 사고 있는 그런 자금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장이 오늘 조정을 받는다면 외국인들도 같이 팔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좀 들어왔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지수까지도 조금은 강력하게 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시장은 오후에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특히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부담, 캐펙스 투자 부담이 있어서 결국에는 수혜받는 게 어디로 갈 것이냐.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 HBM 쪽을 많이 사야 될 거야. 거기다가 D램 값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역시나 D램에선 최강자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한테 좀 우리 투자해야겠다라는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외국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은 코스닥까지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온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괜찮다, 기분 좋은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코스피 200에서 현재 미래에셋증권이 6% 올라가고 있고 DL, SK, 롯데지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5%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사주가 많은, 자사주 비중이 많은 지주사라든지 증권회사입니다. 이게 왜 올라가냐면 어제 대신증권에서 자사주 소각을 자체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많은 양을 진행을 하면서 오늘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대신증권도 저렇게 하는데 자사주가 원래 기본에 많았었던 롯데지주나 SK 얘네들도 알아서 하겠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자사주를 줄이는 분위기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측했다시피 미국 시장은 빠졌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좀 버텨주는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가 2% 그리고 하이닉스가 1.1% 정도로 버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죠. 키옥시아는 어제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매출 가이던스가 좋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은
AI 버블론이다, AI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드웨어 쪽이기 때문에 어찌 됐던 간에 AI 쪽에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수혜를 보는 건 역시나 하드웨어 쪽인 반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오늘도 양봉을 그려주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힘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했는데 아까 잠시 들어오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양시장에서 모두 수급을 반납한 모습들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의 수급 상황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SK하이닉스가 사실 어제 삼성전자가 먼저 HBM4 이야기를 내놓고 나서 탄력도적인 측면에서 2.4%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이닉스도 뭐 그렇게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진 않거든요. 어쨌든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서도 추가적인 탄력도 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두 개 기업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 때문에 눌러줬다면 저는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뭐 오늘도 눌려주진 않으니까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지금이라도 따라갈까요?라는 질문은 약간은 너무 이렇게 좀 주식시장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신 거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현재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위쪽으로 더 간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충분히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버텨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그 테슬라 배터리 그리고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아틀라스 배터리에 탑재가 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로봇 쪽도 잘하네라는 인식들이 좀 형성이 된다면 LG엔솔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오늘의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배터리에 지금 관심이 없거든요. 2차 전지가 한때 ESS가 한창 핫하게 올라갈 때는 작년에 10월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내다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사람들이 우주항공 반도체에 다 몰려 있지만 또다시 갑자기 로봇 배터리 쪽에 대해서 이슈가 붙기 시작하면 당연히 대장주인 LG엔솔이 저는 먼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얘는 지금 주가가 4달 동안 되게 잘 쉬어줬어요. 더 이상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뭐 로봇 배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LG엔솔, 삼성 SDI의 매출이 확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거는 경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크게 담을 수가 없어요. 배터리 용량을 크게 담지 못한다라고 함은 결국에는 엔솔이라든지 SDI가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결국엔 ESS라든지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거기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봇 배터리가 지금 부정적이냐? 그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건 로봇 배터리, 특히나 로봇 테마가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반도체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오히려 지금 소외돼 있는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을 슬금슬금 모아가시는 작전이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맞는 작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으로 시선이 쏠릴 때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대형주들에 대한 시선들을 더욱더 높여가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한 2.68%대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40만 원 선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에서 2.6% 정도 오르면서 18만 전자 등극했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대신증권이 또 자사주 소각 서프라이즈 이슈를 주면서 오늘 관련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신증권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부국증권이라든지 신영증권 같은 쪽에서도 기대감이 계속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올라갈 때마다 보유자들은 좀 팔아야 되는 구간인가요? 일단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형 증권주잖아요. 네.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손 빠른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님들
증권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뭐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런 거는 계속해서 쭉 올라갈 거니까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런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서 테마가 만들어졌잖아요. 테마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조금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이게 지금 뉴스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갈 거야라고 하다가 약간은 작은 종목들은 이 그 거래 대금에 대해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신영증권이나 부국증권을 안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낮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신호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들 다 함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 나가보자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0.21% 그래도 강보합권에 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1조 5천억 원 가량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최근에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고 그동안 박스권 흐름이 굉장히 길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탈피하나 싶은 움직임들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더 붙어도 된다고 보세요? 셀트리온 질문이 참 오랜만에 나왔죠. 그만큼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너무나 이 개인 투자자들을 박스권 안에 가둬놓고 네.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만에 질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셀트리온이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박스권을 좀 뚫고 다시 좀 횡보했다가 2월 달에 다시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을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특히나 제가 항상 좋아하는 분야인 뭐 기술 플랫폼 쪽,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든지 플랫폼 쪽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보통은 떨어질 때도 6, 7%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막 10몇 프로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 그 멘탈 관리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약간은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거기다가 바이오 시밀러 쪽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기술 수출 플랫폼 쪽보다는 주가의 등락폭은 변동폭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병합을 본다면 셀트리온이 그간에 주가가 박스권에서 갇혀 있었던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를 셀트리온이 다 떠안으면서 그 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안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이 벌어들이는 돈은 재고 자산을 충분히 감안하고 나서 지금 매출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이 현재 만들고 있는 진펜트라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너무나 잘 팔리고 있어서 앞으로 SC 제형까지도 진펜트라가 팔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주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박스권도 일단은 돌파한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바이오텍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선택으로는 셀트리온을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양시장 좀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좀 빼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저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550선까지 다시 한번 재차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6%로 오늘은 좀 낙폭이 있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와 주고 있긴 한데 사실상 규모가 전반적으로 다 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둔 시장이다 보니까 거래가 굉장히 한산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는 한 1,000계약 정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휴 앞두고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거래가 일단 좀 한산한 분위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일단 뭐 3일 동안에 휴장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기 좀 그렇죠.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단기 변동성이 큰 거지 사실 장기 변동성이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왕이면은 어차피 이 3일 내에서 나오는 이슈들 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 졸이니 그냥 명절 때 조카들 그냥 떡값이라 좀 챙겨주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돈이라 좀 챙겨주면서 뭐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자. 이번에 또 장도 좋았는데 뭐 용돈 섭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매도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수요일 날 다 매도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고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저가 공략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장 막판에 좀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도 어차피 주말 효과가 좀 있으니까 이때 좀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오히려 하락을 한 게 저희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땡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블랙 프라이데이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이 하락을 했던 게 지금 AI 기술주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뭐 대기업들이 뭐 손해를 볼 거다 뭐 이런 낭설이 돌면서 지금 이제 나온 건데 저는 이게 너무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기업들은 뭐 AI 투자 안 합니까? 뭐 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IT 기업들 그리고 이제 AI 기업들에 대한 어떤 뭐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 와중 속에서도 이제 단순히 고평가가 아니라 기존 기업들조차도 AI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로 지금 프레임이 다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도 뭐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좀 현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 그러니까 3일 내에 만약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이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이라면은 여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휴 전에 내가 조금 실적 발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을 조금 선점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일단 뭐 추가 매수 여력을 좀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둔 상태에서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도 여전히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거래는 한산하지만 오히려 미국 시장이 약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설 연휴 들어가기 딱 마지막 전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일단 뉴욕 증시는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오늘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지 오늘장 전략을 일단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신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수익이 좀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을 짓고 그쵸. 오히려 연휴가 끝난 다음에 새로 들어갈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전략이 좀 단기 전략을 좀 바꾸신 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내가 명절 전에 내가 단기 포인트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한 2주 정도 기간을 놓고 이번 2월 초순 정도에 공략할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주가가 좀 잘 안 갔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일단 내가 데이트 타겟팅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매도를 하는 포인트도 나쁘진 않겠다 보고 있지만은 반면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이제 장기 전략으로 간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지금도 주가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종목 갖다가 지금 좀 올랐다고 해서 팔면은 또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작년에 하나오션 네. 간다 얘기했을 때 1월에 간다 했을 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했는데 또 2월에 또 갔어요. 그쵸. 계속 뒤돌아오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 관리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지 여기서 뭐 급하게 뭐 패닉셀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어불성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이제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전략 자체가 좀 바뀌었을 때 오히려 3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절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 학기 준비하면서 네.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산업들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매도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종목에 있어서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비중 관리를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테마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원전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제 애프터에서 뉴스가 좀 전달이 됐죠. 원전과 SMR 관련한 뉴스였는데 SMR 특별법이 지금 2년간의 표류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부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건설 기간을 줄이고 비용 또한 줄이고 사고 확률도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SMR 생태계를 좀 더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뉴스가 붙어준 자리여서 SMR과 관련한 종목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투톱의 흐름을 보면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 홀로 좀 오르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정규장에 들어오니까 두 종목 모두 플러스권으로 전환된 상태이고요. 삼성전자가 2% 넘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은 가수급상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오늘 외국인이 나란히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조선입니다. 전체 수주로 보면 사실 숫자는 좀 줄어들어서 걱정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반면은 우리가 도크가 꽉 찬 상태라서 고마진 수주를 받고 있는 거라 괜찮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의견이 조금 더 맞을지 무게추를 옮겨야 될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정책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서 잠깐 보고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상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오늘 증권주가 꽤 많이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고가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다른 종목으로서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룸이 좀 열려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증권주를 지금 뭔가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쉽진 어려워요. 않아 보여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매매로 가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상법 개정안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지주사 쪽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주사도 지주사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이제 거래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넥스트레이드에 넘어서서 지금 이제 24시간 거래까지도 활성화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방송 시간이 좀 늘어나야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새벽에 와서 네. 새벽 1시, 2시까지 아마 방송을 해야 되는 사태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이제 거래량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 특히나 이제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겠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 연다라고 해서 그 새벽에 1시나 2시, 3시에 이때 매매하고 다음날 오후에 또 3시에 매매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깨어 있는 시간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증권주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주도력을 갖고 있고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상승 탄력이 상당히 높게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세 매매라고 말씀드리는 원인이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빠지면 원래 옛날 같았으면 미국 증시 빠지니까 우리나라 빠지고 중국 증시 빠지니까 우리나라 빠지고 우리나라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매번 박스피라고 손가락질 받고 욕 먹었던 시장 중 하나가 한국 증시인데 지금은 그렇게 누가 평가를 합니까? 오히려 미국 증시 빠져도 한국 시장은 더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추세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단연 실적이 많은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개인 계좌가 많은 증권사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삼성증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증권주라고 해서 무조건 뭐 거래량만 봐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IPO도 있거든요. 요즘에 IPO 굉장히 흥행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2년 전만 하더라도 IPO주들을 들어갔다 하면은 뭐 죽쓰고 오랫동안 발목 끼고 이런 기억들을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왜 그렇지가 않냐면요. 구주 모집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을 상장시킬 때 우리 흔히 말하는 먹튀 상장이라고 얘기하죠. 상장시켰을 때 첫날 이튿날 반짝 가다가 주가 우르르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구주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상장 전에 상장용으로 모아놓은 신주 모집 물량들이 아니라 약간 이제 애초에 창립 멤버들이 갖고 있던 주식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돈 좀 모이니까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잘 갔던 특히 흥행을 좀 성공적으로 마쳤던 대부분의 IPO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주 모집 100%예요. 그러니까 보호에서 풀리는 기간만 아니면은 엔간해서 주가 그렇게 쉽게 잘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새로운 기업들을 등단시키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그 실적들이 높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NH투자증권도 그랬었고 뭐 많은 기업들이 IPO를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제 실적 대비를 했을 때 좀 이런 IPO 시장까지도 우리가 좀 폭넓게 보신다라면은 뭐 중소형 증권사라고 해서 마냥 무시하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은 좀 어떤 표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권주는 사실상 워낙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추세 매매를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일정이 있다라는 부분 전달드리겠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반도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7만 원 선 넘어서서 지금 18만 원 터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HBM4와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라는 부분도 같이 공개가 좀 됐는데요. 사실상 차트를 보면 21선은 절대 안 깨고 그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21선이라는 기준을 좀 두고 기술적 판단을 근거로 좀 삼아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기술적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계속 20일 전에도 신고가고 20일 전에도 신고가고 20일 전에도 신고가요. 그러면 계속 이 상태면은 20일 전 차트를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왜 잘 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 서비스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챗GPT 쓰고 계시거든요. 아까 제가 방송국 들어오면서도 작가님들 이렇게 작업하시는 화면을 봤는데 다 네. GPT나 뭐 아니면 뭐 제미나이 다 쓰시면서 작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도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아예 챗GPT를 연동을 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뭐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생성형 AI를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고 그림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아예 상업용 목적으로 나오는 GPT 연동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일례로 한 이틀 전인가요? 스페인의 이제 보험사인데 온라인 보험사가 챗 GPT랑 연동을 해서 주택 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대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GA 성향을 갖고 있었던 보험 대리점 성향을 갖고 있었던 보험 중개 업체들의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영업 돌린단 말이에요. 왜? 직원들 뽑아가지고 다 교육해야 되고 영업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온라인으로 저렇게 GPT로 뚝딱 보험 가입할 수 있으면은 이거 인건비 아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거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보험, 우리 예를 들어 화재보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 집이 있으시잖아요. 뭐 월세 사시는 분도 있고 전세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아니면 뭐 부모님 집에 얹혀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화재보험 모두 다 가입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화재보험 찾습니다. 근데 내가 화재보험 가입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뭘 가입하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 아예 인터넷 찾아본다라고 해서 그럼 이게 어떤 거 특이하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나 화재보험 필요하고 우리 집 이거니까 알아서 설계해줘 하면은 뚝딱 해서 설계서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보험 대리점 같은 데 가시거나 아니면 뭐 보험 설계사 뭐 원수사 같은 데 가보시면 이거 설계해주는 매니저들 한 분씩 있어요. 근데 이분들 인건비까지 아껴서까지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보험 예시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은 지금 뭐 자산 설계에 관련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계 장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오늘 뭐 찰스 슈왑 같은 기업들도 지금 대형 금융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급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AI를 쓰는 거는 이제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오늘 사실 미국 증시에 빠졌던 것 중에 뭐 오늘 미국 증시 현황 보신 분들 중에 좀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 업계들이 지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물류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운용을 하면 운용할수록 뭐 손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게 대기업들이 지금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가성비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 스타트업들은 지금 AMR, 그러니까 자동 물류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입을 해서 사람을 안 뽑은 상태에서 오히려 산업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시장 뺏긴다. 그래서 지금 사람 뽑아서 쓰던 기업들은 다 도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나라 쿠팡 있잖아요. 쿠팡에서 물류 로봇 써가지고 착착 새벽 배송하니까 야, 쿠팡 같은 기업들은 되게 잘 될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뭐 대한통운은 아직도 뭐 박스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물건 나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류 시스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오히려 로봇 산업이나 피지컬 AI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없어질 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그 기업들이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또 매번 인건비 비싸다, 뭐 노조들 파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동안에 2015년도 이후부터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로봇 산업 키워왔잖아요. 10년 동안 지금 칼을 갈아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아틀라스라는 로봇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면서 사업 현장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 마당이라는 걸 보신다면은 AI를 안 쓰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거품론을 잠식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I 거품론에서 거품이 좀 껴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빅테크 기업입니다. 즉 우리가 파운드리나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 조달하는 기업이 아니라 아예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돈을 꽤나 크게 쏟아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전 세계에 있는 시장에서 물류 시장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를 누가 먹느냐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성형 AI를 앞으로 이용자가 계속 커진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 고객 한 명 한 명에마다 할당될 수 있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AI 거품론은 뭐냐면요. 수익이 안 난다라기보다는 수익 대비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우리 돈으로 환수가 될 거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온다는 건 아는데 이게 빨리 엑시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품론이 나오는 것이고 반면에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를 보십시오. 지금도 계속 잘 가고 AI 거품론인데 별로 흔들림 없이 가는 이유 뭐냐면 그거 누가 사줍니까? 구글이랑 얘들이 사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칩 경쟁에 대해서는 계속 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슈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조건 뭐 절대 불패의 주식이 될 거냐? 언젠가는 1, 2등이 또 바뀔 수는 있겠죠. 뭐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1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었던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의 HBM4를 삼성전자 거를 낙점을 했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막 10% 넘게 밀렸었습니다. 그 전날에. 근데 어제는 또 왜 상승했느냐? 이 CF가 와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HBM4 엔비디아 거는 좀 탈락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지금 상업용으로 지금 납품하는 곳이 있다. 이 얘기 한마디 듣고 맞아요. 바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칩에 대한 수요세는 계속 지금 확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파운드리 산업은 계속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인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즘에 인텔 주식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인텔 주식 제가 네.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렸거든요. 인텔 계속 주가 이제 앞으로 간다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인텔 주식 가격 보시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이거 CPU 시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 CPU 시장 GPU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됐던 뿐인 거지 오히려 CPU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사장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텔 또한 파운드리 육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 정부에다 넘겨라. 대신 우리가 파운드리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인텔이 아직은 파운드리 고객이 실질적으로 고객이 없어서 그런 거지 계속 파운드리 육성 체계를 만들려고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맞손을 잡은 기업이 누구냐? 일본의 소프트뱅크입니다.
일본도 지금 사실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게 굉장히 좀 억하심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에는 IT는 전부 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기술이 우위에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파운드리로 떼돈 버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일본과 미국이 맞손을 잡아서 야, 한국 거 우리가 좀 빼들어 오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인텔이랑 합작을 해서 차세대 D램을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Z앵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요걸 이제 앞으로 2029년도부터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그렇다고 해서 단순간에 시장이 꺼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프로토타입이 2028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HBM 시장이 뭐 HBM4가 아니라 HBM5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경쟁력이 크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30년 만에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안 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어디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게임 그래픽 카드로 유명해져가지고 그쵸. 지금의 영위를 얻게 된 건데 오히려 게임용 카드를 안 만들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AI 산업 부양을 하기 위한 GPU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 부분은 여전히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한 SK 하이닉스는 뭐 HBM 너무 잘하지만 삼성전자는 HBM도 많이 좋아졌고 파운드리도 있고 뭐 모바일이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의 가지수가 더 많다라는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파악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같이 상단에서 담아가는 부분들 함께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5,503선까지 지금 하락으로 또 전환했다라는 부분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주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띌 만한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어야 될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집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작년에 2025년도에 이제 신조선 발주, 그러니까 우리 배가 필요하니까 이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 나왔던 게 기존 2024년도 직전 연도에 대비했을 때보다 한 27%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10개 만들 거 작년에는 10대 만들어 주세요라고 전 세계적으로 목청을 높이던 게 이제는 7대만 만들어 주세요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주국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8%가 더 우리가 그러면 수주가 8%더 늘면서 점유율을 유지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식당 거리, 맛집 거리 갔을 때 맛집 거리라고 해도 거기 모든 집이 다 장사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잘 되는 집은 하루 비가 뭐 폭풍이 와도 줄 서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집은 옆에 하루 종일 죽쓰고 있어요. 지금 조선업계들이 업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중국에다가 조선 물량 엄청 뺏겼거든요. 그 죽쓰고 있는 집이 바로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이 작년도에 35%나 발주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조선업계가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상박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좀 마진율이 높았던 제품들, 고부가 제품으로 꼽히는 LNG선이라든가 VLCC선이 굉장히 많이 수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영업이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실 실적이 전년도나 직전 직전 연도에 대비했을 때는 실적들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실망했다, 뭐 어닝 쇼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거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는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요 너무 기대를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런 거요 불경기입니다. 맛집거리라고 해서 불경기면은 이거 장사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정말 잘 되고 정말 맛있는 집인데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경기 어려우니까 나는 밥값 올려서 팔아야겠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고정이라도 할까요? 고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어렵다는 건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먹는 돈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러면 물가 고정하더라도 물가는 오르더라도 내가 파는 밥값은 고정을 시켜서 파니까 매출은 올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줄겠죠. 그쵸. 근데 이번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이 VLCC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팔리니까 4분기 때도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을 너무 높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전년도보다 성장했음에도 기대가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또 안 됐다. 그래서 실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거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싸게 한번 지금쯤 팔고 싶었는데 이때 아니면 못 팔 것 같아가지고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너무 혼동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글로벌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무력 시위라든가 군사 행동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군함정 MRO 사업 수준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사실 우리가 조선업계가 가장 가뭄이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수주 공백 때가 가뭄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막 부채 비율 막 500%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MRO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 오일 갈아주고 벨트 교체해주고 타이어 갈아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타다 보면 타이어 닳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 수가 있으면은 사실 뭐 현대차 우리 뭐 블루엔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매출 나오니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사실 손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공백기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서는 MRO 사업이 기회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군용 선박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경쟁 입장이 빡빡합니다. 지금 뭐 하나오션이 뭐 이번에 캐나다에 지금 이제 독일의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이랑 지금 경쟁이 붙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일전에 폴란드에서도 한번 붙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붙게 된 게 이 빅매치가 캐나다에 나옵니다. 그만큼 요즘 트렌드는 단순히 선박 수주전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선박 수주를 하긴 할 건데 우리가 너한테 이거 맡길게. 근데 뭐 없냐 이런 식으로 약간 패키지화를 원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무장이 굉장히 쉽습니다. 방산기업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방산기업들이 왜 생산력이 떨어지냐면요. 거기는 순수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탱크 만드는 회사는 탱크만 만들 줄 알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뭐 만들죠? 탱크도 만들고 장갑차도 만들지만은 전철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평시 전환이 굉장히 유용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잘 가는 건데 이런 패키지화를 연동해서 본다라면은 이제 하나오션 갈 때 우리가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이제 무기 체계 시스템들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기대감들은 계속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저는 원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하나오션 제가 힌트 드렸죠. 이 하나오션이 오늘 이제 좀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좀 보신 분들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차트가 예쁩니다. 그래서 오. 딱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진입을 하기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연중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뭐 선절가는 11만 4천 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연중 목표가니까 좀 시간은 더 길게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16만 원까지 일단 열어주셨고요. 지금 한화오션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받았습니다. 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AI에 대한 열풍이 이제는 마치 AI에 대한 공포로 바뀐 듯한 장이었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B2 논란에 이어서 이 AI가 인력 중심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 흐름과 다르게 독자적인 상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5,500선까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쓰게 됐는데요. 기존의 명절 리스크, 연휴 전에 통상적으로 이어오던 하락세 리스크까지 깨게 됐습니다. 오늘 지수는 과연 어떻게 출발하게 됐을지 양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양시장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하면서 현재 5,500선이 깨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48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2.19% 하락하면서 1,101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1,100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 개인이 4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메이저 주체들이 이끌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저 주체들 동반 매도 포지션 가져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하방에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오늘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물량을 다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뉴욕 증시에서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에 대한 회의론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2%가량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가량 하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지수를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줬는데요. 오늘은 좀 엇갈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HBM4에 대한 양산 소식이 있었죠. 세계 최초이고 또 성능도 최고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1.9% 상승하면서 18만 전자에 안착해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각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88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 증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1위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116%가량 상승을 한 건데요. 금융주 전반에서 계속해서 활기가 돌고 있죠. 미래에셋 증권은 거기다가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멘텀이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시각 10%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5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현재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3.93%대 상승하면서 12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원전 쪽에서는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각 1.3%대 하락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9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선 제주 반도체가 현 시각 5%대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반도체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기술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어제 원전 쪽 중에서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기술은 현재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10% 넘게 하락불 켜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현대 ADM이 현 시각 23%대 강한 빨간 불기 등 세우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가 그 뒤를 이어서 8%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 시각 3.8%대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조금 많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현 시각 그나마 코스피 지수를 조금 붙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고 오늘 그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가 오늘은 모두 1.5%대 가량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현 시각 2.5%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SK스키어 지주사 쪽도 오늘은 마찬가지로 약세로 전환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 시각 HD 현대중공업, 조선주 쪽이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좀 한산한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좀 힘이 모아지나 싶었는데 이 힘이 점점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요. 코스피도 5,500선에 대한 이탈이 나타났고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 통신 같은 고배당주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로 본다면 좀 작은 테마들 있죠. 남북 경협이나 STO, 부동산 관련한 자산주들 움직임 포착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